그 다음, 네. 정책자금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네, 정책자금 뉴스. 네. 2016년 글로벌 선도 기업, 네. 트랙스타 등 50곳 선정, 네. 근데 이 트랙스타 망하지 않았나? 네, 이게 트랙스타 등산 관련해가지고 막 망한 것 같은데. 제가 인천에 그 저기가 있거든요. 그 뭐지? 거기가 라페스타가, 일산에 라페스타 같은 게 인천에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트랙스타 떠리로 막 팔고 그랬었는데, 다시 기사회생 했나? 예, 기사회생 했나봐. 그래서 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공, 산단공에서 2020년까지 300곳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한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부산 녹산산단의 트랙스타가 있고, 인천 남동공단의 서울화장품. 인천에 몰랐는데 화장품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갔던 업체들 중에서도 몇몇 업체들이 화장품 업체가 꽤 있더라고요. 용기 만드는 회사, 뭐 그다음에 그 원료 분석해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업체, 뭐 신상품, 신제품 그런 거 개발하는 업체하고 자사 브랜드 만드는 업체 뭐 그래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인천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서 맨날 그 인천에서는 융자 이런 거 지원하고 2차 보전해주는 거를 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주거든요, 인천. 근데 거기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해요, 걔네가. 그래서 맨날 마지막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디자인 지원도 해주니까 제발 디자인 지원 사업도 좀 신청하시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지. 예. 글로벌 선도 기업,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면 뭐가 좋냐? 이 글로벌 선도 기업 일단 대상자를 생각해 보면 수출 비중이 높아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타이틀을 받으면 이쪽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잘해줘요. 네. 이쪽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이런 뭐 글로벌 선도 기업 당선했다 이런 게 그 컨설팅에서 포상 같은 거지, 포상. 네. 인증까지는 안 되고, 예, 그냥 포상 같은 거, 왜 우리 상 주잖아요, 뭐 그런 거. 연말 되면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아마 여기저기서 무슨, 뭐 행사 이런 거 많이 할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상 주는 것처럼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산단공이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300개 이렇게 약상한대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정말 이 정책 짜고 이렇게 해서 돈 쓰는 애들은 보면 진짜 헛돈 쓰는 데가 많은 것 같아. 이거 2016년 글로벌 선도기업 이런 거 왜 해 도대체. 이런 데 돈 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겠다. 나 같으면 다른 거 하겠어요. 예. 물론 내가 뭐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뭐 이거를 필요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뭐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다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 하다못해 그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장수기업 인증인가 뭐 그런 걸 지금 또 시작하거든요. 그게 제가 설명회를 올해 5월 말 6월 초인가 그때 갔었는데 그게 9월 달에 시행령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기업 대표들이 이제 한 20여 분 왔어요. 그 인천 쪽에 중소기업청. 근데 그 대표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거 선정되면 뭐가 좋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인증들을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네. 그럼 이걸 왜 만들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기업들을 왜 뽑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양질의 기업을 발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공공기관들이 양질의 기업을 발굴해서 성장 단계를 넘어서는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코스피 좀 상장되고 해외도 상장하고 뭐 미국이나 뭐 런던에 있는 뭐 그런데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싶어 해서 이제 이런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많이 뽑지도 않아. 300개밖에 안 뽑아. 돈 이런 거 인증해서 받으면 얘네가 이제 산단공이 지역 제휴를 해요. 그래서
돈 줘요. 네, 돈 줍니다. 이거 돈 줘요. 여기도 보여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른 시책들도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돈 줘요. 제가 갔던 저기 업체 하나 같은 경우 그 대표님이 되게 젊으신 그 북한 탈북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 여자가 중국에서 이제 몇 년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걸? 하여튼 탈북자인데 사장님은 나이가 50 한 2, 3세 됐어요. 근데 부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부인이 32살인가? 한 20살 차이 나요. 2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엔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인이야. 근데 중국말을 잘해요. 그 탈북민이. 탈북민? 좀 이상하다. 사람이 탈북인이 중국어를 되게 잘해서 그때 그 대표가 그 무슨 기계를 고추를 이렇게 가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데 거기 지역에 있는 그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기관? 시지. 그러니까 시청, 구청인가? 하여튼 그 지방이니까 군청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정기업 포상을 주는데 그런 걸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고 그 포상 받은 걸 갖고 저기를 간 거지. 은행을 그 지역에 제휴가 된 그 은행을 가서 시설 자금 추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설 확충하고 조금 삥땅은 아닌데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 좀 법인차 좋은 거 2대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포상도 그 타이밍 적절하게 유용을 하시면 나름 또 지원이 여러 개 이렇게 연계해서 유관기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가 구린다고 해야 될까? 좀 다른 시책들이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써야지. 이걸 이렇게 써놓고 또 유관기관. 도대체 유관기관이 뭐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딴 식으로 써놓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숨겨, 지네들끼리. 이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놓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겪어보시면 이런 구조구나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 그래서 이렇게 뽑는 이유가 뭐다? 양질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기관도 대한민국에 한 중소기업 몇 개죠? 350만 개. 350만 개 중소기업들 중에서 양질의 기업이 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숨어 있는 기업들, 양질의 기업들. 뭐 이런 혜택 준다 그러면서. 자, 두 번째. 2017년 한국 무역 위험 요인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나는 이 타이틀을 보고 처음에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데 우리나라가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를 갖고 있어서 위험하다. 그렇게 처음에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저기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미국이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택할 거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 이거죠. 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같은 거랑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미국 저성장으로 달러를 맨날 찍어내니까 이제 그것들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물론 중국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미국도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입을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왜 자국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그럼 이제 저성장도 개선이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도 뭐
구조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어디 뉴스에서 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이 한 400 몇십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인구가 5167만 명이야, 지금.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규직이 4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규직 한 명이 나머지 10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예. 비정규직은 뭐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고 경제 구조상 순위가 30몇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어려울 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다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 나머지 450만 명 빼면 몇 명이야? 4,700만 명? 뭐 대충 쳐서 4,5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4,500만 명은 적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에. 그러니 무슨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겠어? 예. 그러니까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놔야 돼요. 기득권을 놔야 돼. 걔네들은 기득권 안 놔. 근데 예. 질문?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지금 방금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북미 지역, 특히 북미 지역에서 삼성, LG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로 인해서.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삼성 TV가 삼성전자인가? 삼성TV인가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 TV 10년인가를 1등 점유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전자 미국 지사는 돈을 벌겠지. 근데 그 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진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트럼프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긴다. 아니지.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비정규직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하게 많이 이제 트럼프가 싫어하는 기업이 애플이야. 왜 애플이냐면 애플은 자국에서 디자인하고 설계만 하지 솔직히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회사예요. 그게 아이디어 물론 특출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분석 능력이라든지 기술 요소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설계 능력과 디자인 능력이 있어. 걔네는. 근데 생산하고 판매하는 건 대부분 어디서 하냐? 중국. 네, 팍스콘이라고 하죠. 거기 그쪽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애플은 그러니까 웃기는 애들이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역수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 가치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중국에서 20만원에 가지고 와서 100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80만원이 남잖아요. 이제 그 짓거리를 못 한다는 거죠. 왜? 트럼프가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아마 많은 지원 정책을 펼 거예요. 그러면 애플처럼 해외에서 역수입해오는 제품은 관세를 많이 매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럼 세금은 아마 한 200% 매길 거예요. 최소한. 예. 그러면 애플 제품은 20만원의 물건을 가져왔던 걸 이제는 40만원에 가져와야겠죠. 20만원 세금 내고. 그리고 또 60만원의 소득 중에서 또 세금을 또 낼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를 돌아요? 미국을 돈다는 거죠. 미국 안에서 사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규직을 뽑겠죠. 어차피 돈이 남고 더 많은 국내에서 자사 생산해야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던 제품들을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해서 생산을 하겠죠. 네. 미국이 먼저 간 거다.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될 거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국내 자국 생산으로는 먹고 못 살아요. 네. 이 구조를 박모 대통령 아버지인 다카코 마사키가 독재하려고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말아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한 55세 넘으신 분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마인드를 못 버리셔. 아마 박근혜를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예. 물론 대기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 대비해서 6배 정도 차이 나는 거를 넘어서려면 대기업 비슷한 중소기업이 있어야 돼요. 네. 애플 같은 뭐 애플도 중국으로 이미 중국인데 뭘 중국으로 가 애플이. 미미조님, 애플은 이미 중국에 갔어요. 네. 중국에 있어요. 팍스콘이 중국에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트럼프가 200% 이상 과세를 매긴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간다니까요. 좌파 방송 아니라니까 자꾸 좌파 방송이라 그래. 그리고 세상 좋아졌죠. 그렇죠. 세상 좋아졌죠. 이런 말 뭐 대놓고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뭐 그렇죠. 옛날에 박통 시대였으면은 벌써 잡혀갔겠죠. 그 유명한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그 영화 뭐지? 이효원 나오는 영화. 네, 거기. 중국에 있는 건 팍스콘이고 애플은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애플이 팍스콘에다 하청을 주잖아요. 이제 그러면 애플은 생산을 팍스콘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 제품을 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라니까요. 예,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야. 왜? 걔네들은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인가 뭐 그딴 식으로 써놨잖아요. 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못 쓰니까. 편법 쓰는 거죠. 편법. 대가리 굴려가지고. 예, 멍청한 애들은 아닌데 편법 쓰는 거. 애플도 페이퍼 컴퍼니 어딘가에다 만들어가지고 돈 막 탈세하고, 우리나라에도 지사 설립 안 하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건 팔고 날라먹고, 기업가 정신이 없는 애들이야. 기업가 정신이 없어. 그냥 걔네도 장사치라고 보면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삼성, LG 뭐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아니지. 우리나라는 좀 다국적으로 생산해요. 메이드 인 베트남도 있고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들 다 지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수입해서 물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 대부분.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억제 정책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너무 억제됐지. 아무튼 그래서 요 뉴스, 이게 정책 자금하고 관련이 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다음 롯데월드타워. 네. 롯데월드타워에서 잉그레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증강현실 게임 대회를 지원한대요. 여러분들 증강현실 이런 거 새로운 용어 나오면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려고 제가 요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영어로 AR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AR 들어봤어요? 미래 대한민국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미래 산업 5가지가 있는데, 미래 산업 5가지가 뭐냐? AI, VR, AR, IoT, 로봇. 로봇 중에서도 지금 이제 박근혜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론, 이쪽을 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대통령 되면 바뀔 거예요. 아마 AI랑 로봇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런데 롯데월드타워에서 이제 이 증강현실 게임 대회를 잉그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길다. 뭐 아무튼 잉그레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한 회사냐면 포켓몬고를 개발한 회사래요. 포켓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증강현실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증강현실은 그냥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상현실이 같이 있는 거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같이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런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카메라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여기를 카메라로 보면 이런 게 만약에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은 없는 거야. 근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얘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 현실 속에 이런 가짜가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가상현실이 이제 증강현실 다음이 가상현실이잖아요. 그 증강현실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단거리 통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겠구나. RFID라든지 블루투스 그다음에 NFC 이게 근거리 통신 시스템인데 통신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걸 하는 그런 걸 하는 이거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그래서 증강현실을 많이 이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가상현실이잖아요. 이제 가상현실 다음에 지금 멀티현실이라고 지금 나와요. 멀티현실. 그래서 머지드 리얼리티라 그래서 MR이라고 나와요. 그걸 지금 MS에서 지금 개발 진행 중인데 가상현실에 있는 걸 내가 느끼게 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AR, VR, MR 이렇게 순서예요. 그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자 요거를 보세요. 자 인그레스가 현재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1,500만 명 이상의 다운로드를 했대요. 지금 그리고 서울대회는 2,000명이 지금 이상의 해외 게임 사용자가 참가를 할 거래요. 그 외에 잘 되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거 누가 좀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뭔가 어떤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일본에서 하는 방식을 조금 모방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애들이 그 춘추 전국 시대 다음에 이제 세계대전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그 전쟁을 겪고 나서 피폐화된 이 현실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선진 문물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지만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지식책들을 전부 다 일본어로 다 번역 그리고 영국, 유럽 이런 선진 국가들에 있는 지식들을 전부 다 일본어로 번역해서 다 만들어서 그걸 공부를 시켜서 그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면서 모방을 해서 지금의 일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 유럽, 뭐 일본 것까지 다 특히 일본 거에 대해서 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멍청했던 거야. 왜냐면 차라리 선진국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또 그쪽 유럽 쪽에 있는 선진국이나 아니면 미국 그런 쪽에 있는 선진국의 나라에 있는 지식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지식 전문가라고 하는 이 멍청한 놈들이 일본에 있는 지식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번역이 몇 번 됐어요. 2번, 3번 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을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지. 멍청한 애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한번 왜곡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교육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좀 멍청한 거지. 약간 멍청하다기보다 이게 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없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원천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우리말로 문화에 맞게 이렇게 바뀌어서 그걸 지식으로 습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이라고 했던 그 1950년대에 있던 사람들은 좀 멍청한 거죠. 물론 친일파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 학습 방식이 일본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들면은 아침형 인간이 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 리스트가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 안 맞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막 맞추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방식이지.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교 문화 국가였기 때문에 새벽에 그런 거 리스트 작성하고 뭐 실시하고 이런 거 순서대로 가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 왜냐면 명상을 즐기고 그다음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거에 이미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하는 문화보다도 더 높은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멍청한 지식인들 때문에 거꾸로 간 거죠. 멍청한 짓을 하게끔. 네, 이거 얘기하려 그러면 진짜 한 몇 날 며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제2의 포켓몬고라고 하는 거를 이 인그레스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해외 업체겠죠. 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그 명텐도라 그래가지고 그 누구냐 이명박이 닌텐도 보고 이런 것 좀 만들라고 해가지고 명텐도 만들었다가 네, 그 업체 쪽박 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건 반대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조용하고 명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뭔가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실행해보고 검증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멍청하게 그 지식을 먼저 다 알고 그 다음에 다 그 지식에서 하나의 어떤 뭔가 원천을 만들어서 그때서야 이제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한다는 거죠. 방식이. 예. 그냥 멍청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일본에 노벨 문학상 받고 노벨 평화상 받고 그런 사람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뭐지? 화학상이나 뭐 이런 거 받는 사람들 보면 그 외골수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외골수파냐? 책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환경, 자연,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지식을 얻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게 실행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게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나라는 더더욱 없기도 하거니와 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은 더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자기들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만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냥 그 생각대로 방식대로 그냥 떠오르는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네, 오늘 진도 나갑시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요건 넘어가고 다음 뉴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어지는 얘기. 빅데이터로 사업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공기관에 있는 애들은 사업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 건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 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미리 어떻게 예측할 거야. 예.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그거에 삘이 꽂혀서 투자를 받으면 그냥 투자로 해서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단계별 해가서 기술이 발전돼서 그걸 기다린다기보다 R&D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핵심 기술이 됐을 때에 대해서 그 자금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해가지고 협업해서 만들어지고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배워?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걸 배웠대. 그리고 미래부에서 주최해서 데이터 지능주간, 뭐 예비 창업자 학생들 1,400명이 모여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산업 경쟁력 제고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뭐 컨설팅, 멘토링, 시각화 체험, 공모전, 시상식 뭐 이런 헛돈 쓰고 헛질하라고 있는 거지. 이거를 할 게 아니지. 이거를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고등학교 실험실이든 어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데 뭐 콘서트하고 이지랄병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업이 안 되지. 뭐 컨설팅, 인문교육, 창업 노하우 하다못해 태권도장 뭐 여러가지 어떤 뭔가 뭐 하다못해 태권도장 그게 아니지. 아무튼 하다못해 어떤 도소매업을 하고 유통, 물류 뭐 어떤 업종이건 간에 투기가 아닌 이상 그걸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업그레이드된 다른 고차원의 사업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고부가가치 고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뭐 공부 맨날 시키고 뭐 이런 아카데미 교육하고 창업 교육하고
오죽하면은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있는 교육, 뭐 오프라인 교육 뭐 이런 거요. 또 특허청에서, 아니, 특허청이 아니지, 뭐야. 저기, 그 뭐냐, 연구소,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도 그 연구 뭐, 소 또는 연구원 관리 뭐 해가지고 무슨 교육 해줘요. 오프라인으로. 무료라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 사람들이. 현실에 안 맞는 거야. 연구개발 활동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왜 중간에 불러내가지고 교육하고 지랄하고 그러냐고. 그 웃기는 사건이지. 네. 아, 이 기자가 잘못하진 않은 거지. 이 기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걸 이런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헛돈 쓰고 있는 이 담당자들이, 예, 사이코 새끼들이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몰라. 이런 진흥원의 원장들은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조금, 예,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연계되는 내용인데 뭐 300명이 몰려서 뭐 이렇게 ICT, 뭐 KICT, 빅데이터 컨퍼런스, 요즘 컨퍼런스라고 그러나? 예, 컨퍼런스라고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학생들이 좀 다양한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바꿔야지. 매 학생들은 다 인문계 아니면은 뭐야, 인문계 아니면은 나머지는 그냥 실업계. 이게 끝이야. 선택권이 너무 없는 거지. 물론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그나마 조금 다양한 진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학과 했을 때도 그 학생들 중 여러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가는데, 걔네들이 막상 고등학교를 딱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론만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지. 이론만. 하다못해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요리학과야. 요리학과인데 책에 레시피 공부하고 앉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예, 생각보다 많다는 거. 예, 쓰잘데기. 그리고 걔네들도 또 웃기는 게 국영수 사회과학 시험 봐. 난 그게 더 충격이었어.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뭐 하다못해 어떤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을 좀 초빙하든지 아니면 뭐 그 미식가들을 초빙하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어떤 뭐 전문가는 아니어도 일반인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평가를 해가지고 뭐 점수를 해서 그렇게 주고 해서 요리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요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요리 개발이라든지 뭐 퓨전 요리 개발이었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그걸 평가를 해야지 걔네들이 조금 더 저는 낫지 않나? 아니면은 뭐 어떤 똑같은 요리를 아니지. 다른 여러 학생들이 한 가지 요리를 같이 요리해서 가장 잘한 학생들을 뽑는 뭐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네, 평가를 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 왜 특성화 고등학교 요리학과를 진학한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시험 보고 있어. 이게 뭐가 좀, 그러니까 좀 수준이 다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 교육이라는 것들이 그런 구성을 꼭 해야 되는 그것도 웃기고. 그리고 또 하나 뭐 교육 얘기가 나와서 제가 수학과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그런 교육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 질문 해가지고 잊어버렸어. 광화문 나가냐고 물어봐서 잊어버렸어. 교육 방식이 뭐냐, 잊어버렸어. 이게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할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웃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일 광화문, 네, 못 가요. 저는, 네, 광화문 갈 시간이 없어요. 내일 조금 바빠요. 네. 그리고 광화문은 내일이 아니고 토요일 아니에요? 그리고 12일, 오늘은 10일이잖아요. 10일. 그러니까 12일 날 광화문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코테라도 청년교육과정? 청년교육과정은 한 번도 청년교육과정이 아니고 실습교육과정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제가 시간에 말했던 원포인트 코칭 맞춤 지원 사업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외부 교육 과정.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네. 정책 자금 관련해서만 교육 과정이 있어요. 저희는, 네, 여기는.
아, 이건 여기잖아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 빅데이터 소셜 마케팅 전문인 연수원 뭐 이런 거 이 얘기 하시는 거구만. 네, 아무튼.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대통령 때 이거 없어져. 예. 미래창조과학부 없어질 거야. 예. 이거 내기하고 싶다, 진짜. 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없어진다. 네. 아무튼 교육 뭐 이런 것도 보면 네, 조금 제가 수학과에 할 때 제가 참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다못해 제가 공고 다니는 학생, 진짜 인천에서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공고 다니는 학생을 제가 수학과에 해가지고 전문대학교를 보냈어요. 인하공대 아니 그렇지 인하공전 진학을 시켜주고 자동차학과 입학시켜주고 했는데 공고 학생도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봐요. 근데 공고 학생들이 실습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춰서 강의를,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참, 너무 애들을 배려하지 않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정말 교육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선생님들 학교마다 다 있나봐. 네, 그런 얘기를 맨날 들었었거든요. 매번. 네, 그래요.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대상 교육과정 준비 중입니다. 취업자 대상? 학교로 들어가서 강의가 되면 좋을 듯해요. 한양대학교에서 과정 개설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뭔 소리야? 네.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알아서 얘기하고.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거는 뭔가 막 지식을 많이 갖고 막 그렇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태백산맥 뭐 이런 책들, 네. 역사 서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지만 오히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물론 필요하죠. 네, 당연히 신기술을 모르면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핵심은 신기술이 아니에요. 신기술은 그냥 활용하는 거지. 제일 쉽게 설명하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기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이 기술을 다 알았을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는 이 기술이 어떻게 연계되고 하는 부분은 몰라요. 예.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거지. 예를 들면 화면을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기만 하면 돼. 예.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예. 영화 보니까 안다고요? 알기는 뭘 알아 개뿔 몰라. 예. 스티브 잡스는 몰라. 그 같이 동업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그 3살인가 2살 형이 있어요. 그 동기인데 그 사람이 더 기술을 알고 그때 그 애플 컴퓨터의 보드 설계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 설계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애플을 컴퓨터의 창시자라고 이제 그거 얘기한 거고 스티브 잡스는 거기 들어가는 그 기능들이나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사용자여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한 적이에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그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문의했고 맨날 그런 책만 읽고 그다음에 오히려 자동적이기보다는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걸 좋아했지 스티브 잡스는. 네. 아무튼 네. 이건 여기까지.